안녕하세요, 리베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자주 쓰는 CSS 속성 5개를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5개를 이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속성들만 활용하셔도 CSS 작업이 훨씬 편해지고 깔끔한 코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건 그리드 쪽에서 오토핏 또는 오토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반응형으로 많이들 쓰는데 현재 제 코드를 보시게 되면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를 통해서 이렇게 무조건 3개의 열만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미디어 쿼리를 쓴다고 했을 때는 가로 크기가 1024 이하가 됐을 때 예를 들면 이 로우스를 점점 줄이는 방식을 쓰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2개, 좀 더 브라우저가 크게 되면 3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계속 줄여가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만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리핏 함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토필을 하게 되는데요. 오토필을 한 뒤에 minmax라는 함수를 하나 씁니다. minmax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같이 줄 수가 있는데요. 반복을 하는데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최소값을 예를 들어 100픽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는 1FR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최소 100픽셀이기 때문에 조금 작네요. 200픽셀로 하죠. 200픽셀을 가지고 가득 채우는데 점점 늘리면 늘릴수록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거나 줄일 때마다 개수를 한계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썸네일이 최고 작아지는 것이 200픽셀 이하로는 작아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만약에 브라우저가 200픽셀 이하, 더 이하로 되게 되면 이렇게 가로 스크롤이 생기거든요. 이것 또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폰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폰트 크기를 좀 더 줄여볼게요. 폰트 크기를 줄인 상태에서 이 200픽셀은 이미지의 최소 가로 크기거든요. 근데 이 이하가 됐을 경우도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mi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최소의 크기를 지정하고 그 이하로 되면 특정한 크기를 또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100%를 유지하면서 최대 200픽셀까지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결국 가로 크기가 한정되지 않고 100% 상태로니까 더 이상 줄어들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가로 스크롤도 안 생기겠죠. 브라우저를 좀 더 늘려보게 되면 아까 본 것처럼 3개, 4개, 5개로 가긴 하지만 200픽셀에서 줄내림이 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에는 min이라는 함수를 적용받아서 200픽셀 이하의 값이 됐을 경우에는 100%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 때에는 200픽셀을 매번 이곳에 작성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변수를 담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역 변수를 한번 담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min width라는 것을 만들어주고 이곳에다가 200픽셀을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200픽셀 공간에다가 변수를 하나 로드 시키면 되겠죠. min width라는. 그렇게 되면 이 코드를 읽지 않더라도 최소 얼마만큼의 가로 크기가 필요한지를 내가 지정해 줄 수가 있죠. 그 최소 범위가 들어올 수 있는 크기가 된다면 이렇게 반응형으로 자연스럽게 추가되고 더 이상 갈 수 없더라도 이 min 함수가 적용이 되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공간도 더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갤러리형으로 만들 때에는 미디어 쿼리를 쓰지 않고 이렇게 리핏 함수와 minmax 함수, 그 안에 min 함수를 통해서 3단계로 이루어진 함수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시는 그라디언트인데요. 저 그라디언트를 자주 쓰시나요? 저는 종종 쓰곤 하는데요. 그라디언트 디자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선을 표현하는 데 많이 씁니다. 다른 면을 표현하는데도 그라디언트를 잘 쓰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시는 예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밑에 밑줄이 떨어지는 형태가 있어요. 현재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보더만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더 데코레이션을 보게 되면 언더라인, 밑줄이죠. 밑줄을 향해 대고 5픽셀은 선의 굵기, 그리고 솔리드는 직선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트랜스페어런트는 선의 색상입니다. 현재 선의 색상이 없지만 마우스를 올리거나 포커스가 받았을 때에는 선의 색상을 따로 지정해 주었고요. 여기서 언더라인 오프셋이 있는데 언더라인 오프셋은 이 밑줄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밑줄의 간격은 다른 레이아웃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프셋 0에서 오프셋 7로 가서 7픽셀 밑으로 떨어지게 내려가 있는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는데요. 탭으로 표현해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건 최대치를 애니메이션을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단점이 있죠.
이렇게 내려오는 밑줄은 가능하지만 그려지는 밑줄은 그릴 수가 없어요. 텍스트 데코레이션만으로요. 그럼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전 영상에도 제가 몇 번씩 소개를 드렸었는데 애프터나 비포를 그려서 위드스를 조절하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불필요한 요소를 생성하지 않고 백그라운드로 바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추적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적 처리를 하고요. 여기서 배경을 그릴 건데요. 백그라운드로 그립니다.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그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색이 바로 요 색이었죠. 시작색과 끝색을 똑같이 그려줘요. 그리고 이거 자체는 현재 꽉 채운 색이 되는데요. 그라디언트는 특정 방향을 정해지지 않으면 2에서 버텀이죠. 사실 여기는 상관없습니다. 반복하지 않음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현재 버텀으로 향해 있는데 크기를 100%의 5픽셀로 만들어 보죠. 자, 그럼 밑줄이 바로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리니어 그라디언트는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같은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미지랑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빛과 좌표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그리듯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으로 7픽셀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가는데 7픽셀의 여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패딩을 줘야 됩니다. 패딩 블럭을 7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으로 밑줄이 다 나오게 되고요. 이때 이미지가 그려져야 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처음에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100%의 5픽셀로 줄여줘야겠죠. 그럼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밑줄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블릿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거 추적 처리를 다시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웃라인 남겨놓고 탭을 누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은 텍스트 데코레이션으로 불가능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코드로 만들어줄 수가 있죠. 이럴 때 저 같은 경우에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좀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주고 싶다면 버텀의 위치가 아니라 레프트 버텀에 있는 상태에서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탭을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지는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 컨텐츠 안에다가 제가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배경색을 두 개를 나눠서 채워줄 거예요. 이 영역이 바로 프로덕트라는 클래스 안이거든요. 프로덕트라는 클래스 안에다가 제가 배경색을 채웠어요. 근데 이 배경색을 지우고 그라디언트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채울 거냐면요, 이 중간을 반을 나눠서 왼쪽, 오른쪽 각각 다른 색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런 디자인이 종종 있죠. 그럴 때 그라디언트를 사용하면 따로 이미지를 쪼개지 않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가지고요, 투 라이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자, 왼쪽 색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으로 좀 투박하지만 핑크색으로 시작하는데요. 시작은 핑크색으로 가고 도착 지점은 50%로 갈 거예요. 그리고 50%에서 다시 시작하는 색이 다른 색이면 됩니다. 오렌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코드를 넣어주게 되면요, 바로 이게 반 나뉘어서 다른 색이 각각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디자인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왼쪽에는 블랙이 들어가고요, 오른쪽에는 흰색이 들어갈 경우도 이게 반 나누는 것도 있죠. 좀 블랙은 안 예쁠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실버라고 해서 다른 색을 좀 넣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 나눈 색이 들어간다던가 하는 방식이 꽤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45도 각도로 해서 슬래시로 좀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45도로 해서 반대 슬래시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죠. 또는 투 라이트에서 90도 방향으로 해서 잘라진 배경을 리니어 그라디언트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가 색에서 색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도 되지만 배경 이미지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스타팅 스타일을 해볼 텐데요. 스타팅 스타일 제 영상을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좀 처음에 접근하신 분들은 스타팅 스타일이 뭔지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우선 스타팅 스타일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안 됐던 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기존 CSS에서. 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서브 메뉴가 나옵니다. 근데 서브 메뉴가 나올 때 이 애니메이션을 슬라이드 다운을 하고 싶어요. 그럼 슬라이드 다운하거나 아니면 마우스 올렸을 때 이 통째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했을 때 디스플레이 넌에서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CSS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했죠. 하지만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스타팅 스타일이라는 앱 규칙을 통해서 마우스를 올리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그 외에도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CSS만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제공을 해볼 텐데요. 뎁스에서 현재 디스플레이 넌인 상태이고요. 그래서 LI에 마우스를 올리면 뎁스가 블럭인 상태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넌과 블럭으로 현재 이게 보이고 안 보이고가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애니메이션을 주기 전에 디스플레이 넣은 상태에서 트랜지션을 한번 주셔야 됩니다. 트랜지션을 주는데 원하는 속도를 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Allow Discrete라는 걸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꼭 줘야만 디스플레이 넌에서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오파시티 0으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 오파시티 1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곳에서 애니메이션을 추가로 주는 게 스타팅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브라우저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시작되는 애니메이션을 하나 주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우스 올리면 애니메이션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야, 근처로 가면 되지 않죠. 디스플레이 넌 상태니까 근처로 가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우스 올리게 되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잠깐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면 스타팅 스타일은 애니메이션 시작되기 전 상태입니다. 애니메이션 시작되기 전 상태는 오파시티 0이 들어가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오파시티 1의 애니메이션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떼었을 때는 바로 이곳에서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알던 개념과 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입했을 때 마우스 올렸을 때 이 메뉴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해볼게요.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걸 하기 위해서 트랜슬레이트를 줘야겠죠. 시작 지점인 트랜슬레이트를 가지고 0에서 -2 rem 정도로 주고요. 그리고 도착 지점은 이 공간이기 때문에 0으로 마무리해 줍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올리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마우스 올렸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갔지만 마우스를 떼면 왼쪽으로 빠져나갔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트랜슬레이트를 한 번 더 썼거든요. 왜냐하면 앱솔루트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레프트 50%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0에 -2가 아니라 -50%에서 -2로 가야 되고요. 이것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50%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레프트 50%의 영향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마우스 올리면 위에서 밑으로 사라지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사라지죠. 그럼 사라졌을 때 밑으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공간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50%에서 여기서 50%로 떨어지게 해볼게요. 50% 너무 많으니까 이 RM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하겠습니다. 이곳이 마우스 뗐을 때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올렸을 때 위에서 내려오고요. 마우스 떼면 밑으로 내려가죠. 만약에 마우스를 뗐을 때 왼쪽으로 가게 하고 싶다면 바로 이 공간에서 지정하면 되겠죠. 현재 위치를 그대로 고수를 하고 -70% 정도로 가볼게요. 마우스를 올리면 위에서 밑으로 가지만 마우스를 떼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애니메이션을 주었을 때 마우스 진입했을 때 애니메이션 따로, 마우스 날렸을 때 애니메이션 따로 두 가지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타팅 스타일이고요. 스타팅 스타일은 요구 조건이 반드시 트랜지션이 Allow Discrete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속성 중에 하나는 쉼표 is where입니다. 쉼표 선택자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소스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스가 세 가지가 있고요. 소스를 보게 되면 제가 이곳에 쉼표 처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주석 처리 해제를 하고 이곳을 주석 처리 다시 해서 쉼표 선택자 상당히 익숙하실 겁니다. 이거 p 태그, span 태그, div 태그의 공통 속성이 들어간다는 게 쉼표 선택자죠. 그래서 end 선택자를 가지고 각각 박스에 외곽선을 넣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is 선택자는 무엇일까요? is 선택자를 한 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는 빼고요. 자, is 선택자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개 다 전부 다 이 핑크색 계열의 외곽선이 들어갔어요. 그럼 is와 이 쉼표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사실 현재로서는 같습니다. 현재 이 쉼표 선택자들도 이 세 개를 묶어서 한 속성을 적용시키는 거고요. is 선택자도 마찬가지로 is 선택자 안에 있는 소괄호 안에 있는 이 선택자들을 똑같은 값으로 넣습니다. 하지만 이 쉼표 선택자와 is 선택자의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 선택자 점수를 확인해 볼까요? 과연 같은지? 같은데 왜 뒤에 게 먼저 제공이 됐을까? 선택자 점수가 같다면 후반부에 쓴 게 먼저 우선시 됩니다. 자, 선택자 점수를 보는 방법은 선택자 위에 마우스 올리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선택자 점수거든요. 이 쉼표 선택자를 보게 되면 전부 다 1점을 표현하고 있죠. 1점은 요소 선택자의 1점입니다. 자, is 선택자도 마우스 올려서 보게 되면요. 이 1점을 표현하고 있죠. 1점이 요소 선택자이기 때문이죠. 결국 is라는 가상 선택자 자체는 선택자 점수와 상관이 없고요. 바로 이 안에 있는 소괄호에 있는 선택자 점수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점수가 들어갔을 때 당연히 후반부에 쓴 게 먼저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핑크색 계열의 선이 나오게 된 거지만 is 선택자의 크게 다른 점은 다른 선택자를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div라고 하면 선택자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곳에다가 id를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선택자 점수가 달라졌을 거예요. 자, 마우스를 올려보면 100점이 됐습니다. 현재 어디서 100점이 됐냐면 ID 선택자는 100점이거든요. 근데 이즈 선택자에서 P 태그와 스팸 태그는 1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D 선택자가 있어서 여기 이즈 안에 있는 모든 선택자들은 가장 높은 선택자의 점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선택자를 이 위에 올리면 사실은 그 전에 요 DIV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보라색 계열의 슬랩 블루가 나오는 색깔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점수라면 뒤에 있는 게 먼저 제공이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ID로 바꾸게 되면요, 선택자 점수 자체가 이미 100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1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점수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자 점수에서 우선순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즈와 쉼표의 차이점 자체는 이 선택자 우선순위를 더 점유율이 높게 만드는 역할을 이 선택자 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크게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웨어는 뭘까요? 웨어를 한번 풀어볼게요. 웨어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를 올려서 해당 선택자 점수를 보게 되면 0점입니다. 전체 선택자와 같아요.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각각 다릅니다. 우선은 웨어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 리셋 CSS, 노멀라이즈 CSS 쓸 때는 무조건 웨어를 씁니다. 점수가 1점이라도 주고 싶지 않아서요. 얘가 전체 선택자와 같은 개념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전체 선택자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웨어를 써서 각각 개별로 구분해서 저는 리셋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즈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즈를 씁니다. 이즈 중에서도 좀 더 선택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서 추가로 다중 클래스를 하나만 주더라도 나머지는 그 역할을 부여받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좀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쉼표 선택자는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즈 아니면 웨어를 쓰는데, 웨어 같은 경우에는 리셋이나 노멀라이즈 쓰고 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코딩했을 때 CSS 안에서 쓰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자주 쓰는 CSS 문법 중에 하나는 add layer입니다. 제가 add layer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담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강의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고 실제 실무에서도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layer라는 문법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효자 노릇을 하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코딩을 하다 보면 유틸리티 클래스 때문에 선택자 점수 우위를 가늠하기가 되게 힘들었고 좀 표현하기가 좀 복잡했었거든요. 레이어를 통해서 선택자의 점수 체계를 저의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우선은 현재 제가 이렇게 준비된 코딩가 있고요. 요새 H1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H1에다가 이렇게 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에도 색을 주었는데요. 헤딩이라는 클래스를 이곳에 주었죠. 근데 H1의 크기를 여기다가 컴포넌트에다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3REM으로 주었어요. 그럼 컴포넌트가 당연히 3REM이 되었지만 저는 이 컴포넌트가 아니라 이 H1의 크기를 우선순위를 좀 더 높이고 싶어요. 근데 현재는 클래스 헤딩이기 때문에 얘는 10점의 점수가 있고 얘는 1점이기 때문에 선택자 점수 영향에 얘가 상당히 뒤처지게 되겠죠. 하지만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 선택자 점수를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베이스 레이어 안에 H1이 있고요. 컴포넌트 레이어 안에 헤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상단에 이 레이어 순서가 맨 좌측에 있는 레이어 점수가 가장 낮고요. 맨 우측에 있는 레이어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럼 베이스에 속해 있는 H1 태그를 마지막으로 한번 분류를 시키게 되면 크기가 다시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스 레이어가 컴포넌트 레이어보다 좀 더 우선순위를 높게 잡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점수 체계를 한번 볼 텐데요.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 각각 선택자 위에 이렇게 레이어 이름이 표현이 되게 되고요. 레이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레이어 점수 체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점, 1점, 2점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점수 체계가 달라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것을 쓰는 게 단순히 이렇게 헤딩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유틸리티 클래스를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MT20, 여기서 예를 들면 뭐 MT10 이런 식으로 유틸리티 클래스를 간혹 사용할 때가 있는데,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MT 클래스를 20 하고 나서 마진 탑을 20픽셀 주고 그리고 MT10을 이렇게 주게 된다면 현재는 잘 작용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곳에다가 버튼에다가 제가 마진을 한번 강제로 줘보겠습니다. 마진 20을 주었어요. 마진 20을 주고 여기는 MT10을 주겠습니다. 얘는 20을 주고요. P 태그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곳에 마진을 30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게 점수가 더 높게 들어갈까요? 자, 버튼에서는 현재 MT10이 들어갔습니다. MT10이 점수가 더 높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진이 20이 들어갔어요.
결국 나머지는 20이지만 MT10만 현재 맨 상단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마진이 30이지만 마진 탑이 20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레이어로 정의하지 않는 것은 레이어로 정의한 것보다 우선순위가 무조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를 한번 정해주면 웬만해서는 전부 다 레이어를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제가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유틸리티라는 레이어를 만들고요. 유틸리티 레이어 안에다가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일반 컴포넌트보다 얘가 높게 측정이 돼야만 여기 있는 여백보다 높게 측정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유틸리티라는 레이어 자체를 순서를 마지막으로 두게 되면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틸리티 클래스를 물론 레이어를 삽입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이렇게 정의해도 좋지만, 그렇게 된다면 레이어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레이어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레이어 이름을 각각 지어주고 그 목적에 맞게 정의한 다음에 그 순서를 내가 임의대로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다양한 레이어의 스펙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의 CSS 속성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속성 많이 쓰고 계신가요? 만약에 처음 보는 속성이라든지 처음 보는 문법이 있다라면 한번 학습을 해보시고 제가 보여드린 소스를 참고하셔서 한번 실무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까지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